140쪽 보도록 할까요? 조세 정책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과정을 좀 넘어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140쪽에 참고해 보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세법 시간에 배웠던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자, 지득단계 국세가 인지세, 상속세, 정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득단계 지방세는 지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세분 단계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거 외웠다 보고 오른쪽 해볼게요. 46번에 40번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는 옳은 것을 골라라. 몇 회죠? 작년 문제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1번 기억이죠.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는 국세에 속한다. 맞죠? 부가세하고 양도.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곰곰이 내가 그 시에서 발행하는 세금이 있고 재산세 같은 거, 재산세는 시에서 내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앞집에 있으면 딱 날아오잖아. 매년 날아오잖아요. 그거 재산세 보통 7월달쯤 나오지 않나요? 6월 말에 계산해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방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아는 거죠. 세무서 가야 돼? 아니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니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에 속하다.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이것은 왜 틀리냐면 재산세는 보유 단계죠. 리얼에 정려세는 취득 단계죠. 그래서 B컷 리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47번은 뒤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줄여서 할 테니까 우리 넘겨서 49번을 풀 건데요. 자, 49번을 풀기 전에 우리 여기 요약집 가장 중요한 84쪽에 나옵니다. 84쪽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뭐냐? 84쪽 맨 밑에 별표 하나 있죠? 요약집에 뭐라 돼 있죠? 상대적으로 비탄력인 쪽이 조세 부담이 크다. 표시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나? 옛날 안 했나요? 아예 이 차를 뺐나요? 앞에까지는 했고 이럴 수가. 요거면은 요거는 요약집을 좀 보도록 하죠. 요약집 보고 여기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합시다. 요약집에서 84쪽에 보도록 할게요. 84쪽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에서는 기억, 별표, 밑줄 상대적으로 비탄력인 쪽이 조세 부담이 크다. 밑줄. 자, 요거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게 어떤 지금 배경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조세에 관계되는 거예요. 물론 세금에 관계되는 것들이 뭐 세금이 뭐냐 이런 것들은 세법 시간에 다 배우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거 뭐냐 이런 거죠. 수요자에게 부과하나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세금을 이렇게 원룸이 있다 그럴까요? 자, 이해 쉽게 원룸이 있다 봅시다. 원룸에 세금, 이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재산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겠죠. 그러면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임대인, 집주인에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집주인은 100만 원 세금 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공과금도 오르고 집세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걸 떠넘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전가라고 말합니다. 조세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부과된,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100만 원이 부과되면 이 임대인은 임차인을 떠넘기는데 마음은 100만 원을 다 떠넘기고 싶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다 떠넘기면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가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 못할 만큼만 떠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위에 빈집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임차인이 이사갈 때가 없죠. 그럴 때는 100만 원 중에서 한 90만 원 떠넘기고 내가 10만 원만 부담해.
그래도 이사갈 방법이 없겠죠. 이때는 뭐냐? 이사갈 집이 없다라는 건 임차인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이면 세금 많이 부담하겠죠? 자, 반대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이사갈 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사 가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많이 떠넘기지를 못하고 자기가 많이 부담해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서 자기가 70만 원 부담하고 7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이사 못 갈 만큼 그러면 30만 원만 딱 부담을 시켜요. 그러면 지가 생각하겠죠. 이사비가 비싼지 있는 게 비싼지 생각해 보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들어있죠. 요 느낌으로 딱 분간을 해요. 요렇게 떠넘긴다. 그럼 이때는 뭐냐? 이게 이사갈 집이 많다라는 건 달적이 되겠죠. 달력, 비탄력에 따라서 조세에 첨가되는 게 달라져요. 이때 외울 게 뭐냐?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따라합니다.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다시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이 말은 비탄력인 사람이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의 관계에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달력, 이 사람이 비탄력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많이? 임차인. 반대로 이 사람이 달력, 이 사람이 비탄력. 지금 누가 많이? 임대인.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많이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부담된다. 지금 고개에다 밑줄 그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조세 증가 기착의 효과에서 나와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래프를 자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 그래프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가볍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래프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곡선일까요? 수요고요. 이렇게 그리면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만 원에 100원에 딱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요만큼을 요 넓이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수요자, 소비자, 잉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세입자면 100만 원의 돈을 내고 100만 원만큼의 가치를 누리고 있겠죠? 돈값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의 가치를 누리는 거고 200만 원 쓰면 200만 원의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100만 원을 썼으니까 100만 원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수요자임이에요. 소비자입니다. 공급자도 마찬가지죠. 100만 원을 제거하고 100만 원만큼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자임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100만 원을 주고받았고 100만 원에 관계되는 효익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100만 원, 쉽게 말해서 돈값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20만 원을 때려버렸어요. 정부가 세금을 이때 공급자에게 때리거나 수요자에게 때리거나 결과는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때리는 걸 많이 합니다. 세금을 때리면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면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합니다. 세금을 싫어하잖아. 세금 좋아하면 많이 내든지. 세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때리면 그만큼 이 공급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 공급이 요렇게 이동합니다. 이게 뭐냐? 공급 감소예요. 세금을 20만 원을 때렸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자 20만 원을 때렸는데 그러면 요만큼의 가격이 얼마냐 이 상태에서 이건 이 10만 원은 소비자가 10만 원은 공급자가 부담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이만큼이 뭐냐라는 거죠. 이만큼이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죠. 자 볼게요. 이제 봅니다. 자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낸 돈은 100만 원인데 만족감은 요만큼밖에 없잖아. 요만큼은 정부로 들어갔잖아. 그럼 요만큼 때문에 소비자량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이만큼이 되면 줄었잖아. 세금만큼 소비자량가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도 원래 이만큼 잉여했는데 요만큼 세금 냈잖아. 그럼 요만큼으로 잉여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세금 내고 좋은 사람 없는 거라. 세금을 내면 그만큼 내 만족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둘 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100만 원 내면 100만 원만큼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돈을 100만 원 내고 90만 원 혜택을 누렸잖아.
왜? 10만 원만큼 세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만족감이 줄었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잉여, 공급자잉여 감소한 몫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어려우면서 낯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낯선 개념이 뭐냐? 요건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요게 어떤 부분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공급량은 요만큼이죠. 수요 공급량은 요만큼이죠. 그런데 이 양이 요만큼 양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때리니까 거래가 위축이 되겠네. 그죠? 즉 이만큼 거래량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거래가 위축이 됐네. 쉽게 말해서 거래가 위축된 거다. 아니 우리가 세금 있는데 팔고 싶겠냐고. 세금 많은데 사고 싶겠냐고. 세금 다 내는데. 이거에 의해서 세금에 의해서 거래가 위축돼요. 거래가 위축되면 거래 위축되는 어떤 그 경제적 우리 그 거래량의 파이가 있겠죠. 크기가 그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만큼 요 거래 위축이 나는 요만큼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경제적 순손실이라 그래요. 요 부분을 경제적 순손실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금방 말했듯이 정부가 세금을 때리면 거래가 위축되겠죠? 위축되면서 생각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거래가 줄어서 시장이 줄어들었다. 그걸 경제적 순손실 요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요게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5쪽에 봅니다. 85쪽에 보시면 밑에 4번을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위 그래프에서 조세부가에 따른 총잉여 감소는 A, B, C, D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총잉여 감소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 요걸 빼고 나면 자 밑줄 경제 손실은 B 플러스 2다 밑줄 요만큼이 뭐냐? 요만큼이 경제적 순손실이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 순손실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경제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요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지금 저는 세금을 10만원은 수요자 세금을 보면 가만히 보면 10만원은 수요자 10만원 공업자 이렇게 부담을 해놓은 거죠. 세금이. 그런데 기울기가 비탄력 기울기 어때요? 급해지겠죠. 자 만약에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요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다 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요만큼은 수요자가 부담하겠네? 기울기가 크니까 기울기가 급하니까 요 부담액이 어떻게 된다? 많아지겠죠.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수요 마찬가지잖아요. 기울기가 급할수록 요 기울기가 급하면서 요게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설명이 어디 나와 있느냐? 요거에 관한 게 가로 3번에 나와 있어요. 위에 가로 3번에 보시면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중간에 완만하게 기울어지면 부담하는 부분이 작아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요거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다. 가로 3번이 요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읽어보면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유해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걸 왜 그러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 그 다음에 조세 부과에 따른 탄력성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증가되는 폭, 이걸 같이 본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참고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86쪽에 보시면 이제 위에 거는 위에 같은 말이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3번만 밑줄. 동그라미 3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유자 입장에서 대체재가 많아지게 되어 발생이 커지게 되므로 재산세가 임차인이 증가된 상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밑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지문입니다.
위에서 동그라미 3번 밑줄 거라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수요 협상에서 대체자가 많아지므로 발생이 커지게 되어 임차인이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내가 여기 세입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네. 이렇게.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사갈 집이 어떻게 되죠? 많아졌죠. 이사갈 집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수요, 임차인이 탄력적이 됐죠. 그러면 세금 증가를 좀 막아줄 수 있겠죠. 탄력적이 됐으니까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그러니까 탄력적인 세금 부담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세금이 넘어오는 걸 막아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86쪽에 있는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조금 여러분 개념이 낯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이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거냐면 자 먼저 밑줄 먼저 끌게요.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전부 다 밑줄, 정률세 역진세 효과기에 동그라미 2번 새로운 주택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밑줄 2번 3번 4번.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사례를 만들어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이 사례를 만들어야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가주택이 있고 그리고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주택, 저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싼 고가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편의상 금액을 예를 듭시다. 자, 저가주택은 얼마냐면 한 3억 정도? 이어갈까요? 3억 정도. 고가주택은 한 10억 정도로 가정을 합시다. 아셨죠? 이때 이 고가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급을 각각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해할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고가주택은 대부분 뭐냐, 고가주택은 신규주택이에요. 새 집이에요. 그런데 저가주택은 대부분 무지개 아파트, 그래서 이건 재고주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을 볼 때 여러분이 이 틀을 닦아가지고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신규주택의 공급은 어려워요. 비탄력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재고주택은 여러분 허름한 주택이 있어요. 이거 찾아 도배장판에서 바로 내놓으면 되겠죠. 재고주택의 공급은 좀 쉬워요.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탄력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됩니다. 자, 여기 정부에서 일정 세율을 때려요. 세금을 일정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일정 세율을 부과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모든 주택에 2%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3억에 2%면 얼마죠? 3이 600만 원. 숫자가 너무 긴장하네. 그 다음에 10억에 2%면 얼마죠? 2천이겠죠? 당연히 2천만 원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부과될 때 수요 공급이 똑같이 33, 66 전체 이렇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면은 아까 배웠죠?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그러면 비탄력을 가지고 조세를 한번 부담해 보죠. 600만 원인데 300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부담이 커요. 얘는 작아요. 왜? 얘가 비탄력. 얘가 얼마 받느냐? 500, 얘가 100만 이렇게 부담했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랬잖아요. 1000 되는 게 아니고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커. 그럼 예를 들어서 1000 되는 게 아니고 얘가 400 비탄력이니까 얘가 1600 이렇게 부담했다 봅시다. 아시겠죠? 반대로 되죠? 반대로 됐네요. 아이 미스. 자, 요쪽이 1600, 요쪽이 400 이렇게 됐다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자, 서울, 강남, 고가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세금을 요만큼 부담해요. 그런데 안동에 허름한 무지개 아파트 사는 사람은 세입자가 요만큼 부담해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게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아닌데 이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싼 고가 주택의 세입자들은 선택 여지가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이 집 아니면 나가 살 데가 없어요. 비탄력이라.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오히려 많아지는, 즉 저소득자의 세입자가 고소득 세입자보다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역진세적인 효과라고 말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얘 부담이 많아져.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세금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면 차등과세, 이걸 뭐라 하냐면 누진세라고 해요. 차등과세 한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1억부터 6억까지는 세금을 1% 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고가지는 9억입니다. 6억부터 9억까지는 2%를 떼는 거예요. 9억 초과는 3%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얘는 세금을 1%로 때리겠죠. 그죠? 그럼 3억에 1%면 얼마일까요, 세금이? 3억에 1%면 3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는 10억이니까 3%를 때리겠죠. 10억에 3% 때리면 얼마죠? 30만 원이죠. 이제 탄력비 탄력 따지더라도 요거보다 요게 당연히 얘가 많아지는 경우는 드물겠죠. 워낙 편차가 심하니까. 이제 탄력비 탄력을 따져도 얘가 많아지는 게 불가능이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금은 일정 세율을 하면은 요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렇게 많이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 시간에 공부를 하면 전부 다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공부할 때 굉장히 짜증났죠? 짜증내지 마.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는 아우 짜증나. 양도소득세 보면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요. 열받게. 얼마나 보기 힘들었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시험 안 나와요. 요새는 착 나와. 계산기 닦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의외로. 꼭 쓸데없이 막 수치 외우고 가는데 그 숫자 시험 잘 안 나와요. 세법에서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오느냐 하면은 이걸 양도로 본다. 이럴 때 양도,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거지 세율 가지고 세법 잘 안 나옵니다. 아셨죠? 여하튼 요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누진세가 많다. 이런 이야기.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86쪽에 2번에 1번.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지만 다시 할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고소득층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에 비해 세금의 기착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일정 세율을 하게 되면 고소득 세입자가 저소득 세입자보다 혜택을 보게 된다. 3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택 가치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라고 4번 이러한 역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누진세, 차등가세를 부과하면 저소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세금은 누진세입니다. 특히 소득 관계되는 세율은 대부분 누진세예요.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낼 때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밑으로 오면 거의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10억 벌잖아요. 절반을 세금으로 내놔야 돼. 금액에 따라 비율이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벌지 맙시다. 아닌가? 알겠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돈 많이, 그것도 괜찮은 방법. 이렇게 된다라는 거. 결론. 시험 문제 어떻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를 넣느냐?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하고 끝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세에서 일정 세율을 적용하면 저소득자 부담이 많아지는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나므로 가급적이면 이게 누진세, 초과가세,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지문 하나, 지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길었습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87쪽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 동그라미 2번 밑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내조사들이 부담을 느껴 공급을 감소하게 된다. 동결효과.
5번 4번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조세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 밑줄. 자, 우리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건데요. 요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에요. 세율에 양도소득세 제일 높으면 몇 프로죠? 50%? 거의 50%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제법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0%면 굉장히 많은 세율.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5억에 샀어. 이걸 8억에 팔았어. 차이가 얼마죠? 이걸 세금으로 절반을 내놔야 돼. 그쵸? 그러니까 정부하고 나하고 반팅하는 거예요. 나는 애써 벌었는데 이건 굉장히 비율이 높은 징벌적 과세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50%보다 높게 60%나 70%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집을 5억에 샀어. 지금 시세가 10억이야. 차이가 얼마죠? 5억이라고 좋아하는데 이걸 팔면 세금 3억 내놔야 돼. 팔겠냐고. 안 팔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에 중과되는 동그라미 뭡니다? 중과하면 매도자가 부담을 느껴서 공급을 줄이겠죠? 동결, 거래가 없다고. 그런데 이 지역이 만약 서울 강남이야. 학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꼭 여기 들어와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사람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가 내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까? 그렇죠. 10억에다가 세금까지 내서 13억에 내가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방에는 이렇게 꽁꽁 얼어붙으면 가격이 내려오는 게 대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특수한 수요가 덜 끓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실패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6번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밑줄. 이거는 동그라미에서 한번 전부 다 밑줄 긋습니다. 요거는 헨리 조지 이름이 헨리가 조지나스. 이건 헨리 조지예요. 헨리가 조지나스. 하여튼 헨리가 조지인데 이 헨리 조지가 추진한 게 뭐냐면 토지 단일세입니다. 헨리 조지는 일단 성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헨리 조지는 고전압파입니다. 고전압파. 고전압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 그러니까 지대에 대해서 잉여니까 이걸 지대를 정부가 세금으로 뺏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세금을 뺏들고 싶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사용하는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공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1년에 임대료를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프로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지가 먹겠죠? 그렇죠? 그런데 헨리 조지는 이 세금 1,000만 원이 불로소득인 거야. 왜? 토지 임대로 지대니까. 잉여, 불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세금으로 빼들고 싶어요. 이거는 고전압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지대는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으로 징수하더라도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비용이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걸 빼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헨리조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입니다. 뭐에 의해서? 부정성에 의해서. 완전 비탄력이니까 세금을 공급자에게 세금을 전부 다 때려도 수요자에게 완전 비탄력이면 전가가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죠? 저기서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면 세금을 전부 다 누가? 얘가. 그러면 수요자에게 조세가 전가가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2,000만 원을 전부 다 세금으로 빼뜨려 버립니다. 그래도 얘는 토지를 줄일 수 없으니까 이거 수요자한테 1,000만 원 받으면 세금으로 내놓고 빌려주고 1,000만 원 세금으로 뺏기고 그렇게 돼도 얘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왜? 공급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헨리 조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이렇게 한다면 지대 수입만 이것만으로 모든
정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세금을 전부 다 없애라.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제입니다. 즉 토지만으로 단일한 세금을 만들고 남은 세금 없애라고 과격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이론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공급이 완전 미탄력이 아닙니다. 토지의 물리적은 완전 미탄력이지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막 농지면 여러분 이 농지입니다. 농지를 다른 정도로 어떻게 할까? 바꿔버리겠죠. 즉 요게 완전 미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하여튼 헨리 조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이쪽 가볼게요. 토지에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 되어 완전 비탄력이라면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는 모두 세금으로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세금을 모두 없애고 토지에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 왜곡 없이 정부의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제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어디 보느냐? 142쪽입니다. 142쪽. 아주 가볍게 요거 설명해서 아주 가볍게 볼 겁니다. 이제 142쪽에 49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수요 곡선이 공급에 대해서 탄력입니다. 누가 탄력이죠? 수요가 탄력이죠. 그럼 세금을 누가 많이 부담하죠? 수요가 탄력인데. 수요가 탄력이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해야 되겠죠? 비탄력이 조세부담.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이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 부담이 커지고 끝에 공급 곡선이 수요에 비해 탄력입니다. 공급이 탄력이죠?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 끝에 봅니다.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거래 세금이 인상하면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공급자가 받는 실질 금액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도 감소한다. 아까 했죠? 소비자 잉여, 공급자 잉여가 전부 다 감소합니다. 3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되지만 거래량 감소되면서 경제 수소실은 발생할 수 있다. 자, 1번, 2번, 3번 전부 다 배운 내용입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4번 수요가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 수소실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 자, 요거 좀 볼게요. 자, 지금 경제 수소실은 양이에요. 양의 변화야. 그러면 이게 뭡니다. 경제 수소실은 양의 변화가 탄력제일수록 양의 변화가 크겠죠. 탄력제일수록 경제 수소실은 커요. 이해하시겠죠? 비탄력일수록 경제 수소실은 작아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이면 양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경제 수소실도 없어요. 그게 4번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이유는 경제 수소실은 없다. 왜? 거래량의 위축이 없기 때문에 경제 수소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작아집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 경제 수소는 여기 적을 보도록 할까요? 경제 수소는 거래량의 위축입니다. 만약에 탄력적 거래량이 많이 위축되니까 경제 수소실이 크고 많이 변하니까 비탄력으로 양이 작게 변하겠죠. 그때는 이것도 작게 변합니다. 아시겠죠? 따라간다. 그래서 경제 수소실은 공급이 탄력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일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49번 정답은 5번입니다. 오른쪽에 51번 보도록 할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재산세 부과의 크기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자, 여기서 재산세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가 10만원 부담하고 90만원만큼 증가를 시켰어요. 그럼 집세는 얼마만큼 올라가요? 100만원만큼 90만원만큼 90만원만큼 올라가는 거죠.
증가만큼 올려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가된 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거지 부과된 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재산세 부과의 크기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증가되는 만큼, 이해하시겠죠? 조세가 증가되는 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이고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이다. 자, 공급이 비탄력이라 그랬나요? 공급이 비탄력인가요? 그럼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에 봅니다. 끝에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부분이 적다. 왜? 임대인이 많이 부담하니까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게 작겠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 떠올리면 됩니다.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탄력은 조세 부담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번 랠리 조지는 토지에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번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주택가격에 적용하는 재산세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요거죠. 정부의 분배 측면에서 주택의 세율을 차등과세 즉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5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입니다. 자,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죠? 완전 비탄력이면 전부 다 부담하겠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니까 수요자 즉 임차인이 전부 다 부담하겠죠? 임차인에게 전부 전가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44쪽에 52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서 틀렸죠. 재산세는 보유 단계입니다. 여러분 7월달에 재산세 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유 단계입니다. 2번 양도세가 중과되면 공급이 동결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또 돈 주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3번 토지 공급이 비탄력. 자, 공급 비탄력 밑줄. 3번에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럼 세금을 누가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 그럼 세금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내고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이면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없는 효율적인 세금이 됩니다. 왜? 공급자 세금 부담이 많아지니까. 있는 사람이 아니 재산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게 당연하잖아. 몇 천가에 이걸? 나쁜 놈들.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원 배분 왜곡이 작은 효율적인 세금이 됩니다.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따라 차등세금, 누진세를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다. 요게 정답입니다. 5번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세금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하죠? 공급자가 전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왜? 공급자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부담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여기 문제가 어렵게 나와 있는 겁니다. 쉽게 나올 때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54번 보도록 할게요. 53번 임대주택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해도 임대료가 전혀 상승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 자, 볼게요. 임대료 올라가지 않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임차인이 증가되잖아요. 임차인 이가 탄력적이거나
즉 뭐냐면은 완전 탄력이면 자기 부담을 안 하겠죠. 또는 공급자, 임대인이 완전 비탄력. 이해하시겠죠? 즉 임대인이 완전 비탄력이거나 임차인이 완전 탄력이면 임차인에게 세금 증가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해설을 54번은 해설을 볼게요. 해설 두 번째 줄 중간 화살 부담 이 줄 수요의 가액 탄력이 완전 탄력적 요거 또는 공급의 가액 완전 비탄력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될 때 임대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습니다. 왜?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볼 겁니다. 뭐냐?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 자, 볼게요. 1번 공급이 완전 탄력 틀렸죠? 5번 공급 탄력이 1보다 작다. 비탄력 틀렸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 돼야 되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 5번은 아니죠. 1번 완전 비탄력 아니고 5번도 완전 비탄력 아니죠. 2번, 3번, 4번은 뭐죠? 수요잖아. 수요는 뭐 해야 되죠? 완전 탄력이 되죠. 수요 완전 탄력이 됐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4번은 수요가 가액탄력이 무한대가 완전 탄력입니다. 저 구분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좋아지네. 이렇게 어떤 요 둘을 찾아가시면 된다. 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데 좀 어렵네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에 어떤 것들에 대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된다. 요것만 이야기할 테니까 자 기출 문제집 간단하게 한 5분 10분만 볼게요. 자 114쪽에 봅니다. 114쪽에 저랑 같이 2번을 풀 겁니다. 2번을 풀 건데 이게 우리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온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외워라라가 안 해요. 그런데 요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은 가장 오래된 게 공인중개사 제도예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몇 회죠 지금? 33회 4회죠. 그러면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30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자, 우리 옛날을 떠올려 볼까요?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복덕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설의 복덕방. 그때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복덕방 할아버지가 아시겠죠? 그건 집을 세내면 받아놨다가 누가 나타나면 찾아주고 그랬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 사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복덕방 하시는 분이 경험은 중요하지만 법적 내용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걸 아는데 모든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래사고가 나타나겠죠? 거래사고가.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몇 년 전에? 33년 전에. 그럼 이게 제일 오래됐겠죠? 얘는 뭐냐?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30년 전이니까. 80년대 후반이겠죠? 당연히 33회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뭐냐? 90년대 오면은 실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밑에 있는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간단히 말했는데, 이 부동산 실명제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김영삼 정권이 90년대죠?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 말에 IMF 터졌잖아. 90년도 후반에, 97년에 IMF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 한 게 아마 95, 6년대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IMF 터졌어요. IMF 터집니다. IMF 터지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기억에 있는 자산 유동화 제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IMF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대 후반이에요. IMF 이후에 아마 98년도가 9년도가 그럴 거예요. IMF 이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저당 유동화 이런 것들도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당 유동화 법률, 자선화 법률 이런 것들이 이때 재정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죠? 부동산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이거는 2000년대에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연도 및 대상에 나와 참고적으로 봅니다. 쌤, 이걸 풀어야 됩니까? 자, 저는 언제나 이런 말 같죠? 여러분이 시험장에 있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있다면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이 순서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나이 비슷한 동년배잖아. 대부분 우리가 뉴스를 곰곰이 들어보면 복덕방 이야기 나왔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김영사한테 실명제에 나왔고, 요것만 하고 답은 나와. 그죠? 그런 이런 느낌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다운 계약서 막는 거. 십몇 년 전 뉴스에 난리 났습니다. 다운 계약 관계되는 지금은 없죠. 그때는 뉴스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뉴스만 좀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걸 외우라 알아라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말하지만 요게 맨 처음이다만 알아도 답은 둘 중 하나예요. 요거만 알고. 요게 제일 오래 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34회잖아. 그것만 알아도 답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2번, 3번. 그죠?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좀 끈기 있게 발휘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나온다.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17쪽에 갑니다. 117쪽에 봅니다. 요거는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밑에 참고해 봅니다. 밑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밑줄. 개발권 양도제 밑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한지세. 요거 외워놓아야 됩니다. 아까 했던 것들이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19쪽에 13번 위에다가 공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의 공법 문제입니다. 이거 풀다가 열받지 말라고. 이거는 2차 공부를 같이 하시면 쉽지만 안 되는 분은 이 내용들 요약 인터넷으로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나머지 다 여러분 풀 수 있는 겁니다. 122쪽에 갑니다. 20번, 21번 공법 적으세요. 둘 다 공법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24쪽에 23번도 공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넘어갈 거예요. 127쪽에 30번, 29번, 30번도 공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넘어가셔서 128쪽에 31번도 공법이라고 적으세요. 쌤, 이거 왜 이리 많아요? 자, 이게 매년 한 개 나와요. 그걸 10년 동안 모으니까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고 10년, 20년을 모으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매년 한 개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정책에서 밑에 2번을 볼게요. 2번 올해 작년 문제죠. 그리고 앞에 내가 풀었던 거죠. 요거 비슷한 거 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상 문제집을 참고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신나게 넘어갑니다. 다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하니까 제가 말할 게 없어요. 자, 138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참고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제목의 밑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제목 전부 다 밑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외우면 공부에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자, 140쪽 볼까요? 140쪽에 또 참고에 이 표 외워야 됩니다. 예상 문제집에 다 했던 거 이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하나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느냐면 143쪽에 6번을 볼게요. 6번이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이 그래프를 설명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실제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입니다. 뭐가 더 탄력이죠? 수요가 탄력이죠. 그럼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하죠? 공급이.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 맞죠? 2번입니다. 공급 곡선이 수요에 비해 탄력입니다. 공급이 탄력이죠?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내죠? 끝에 봅니다.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맞죠?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세금이 인상되면. 자, 아까 말했죠?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4번. 공급자가 받는 금액이 하락함으로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아까 소비자잉여 감소, 공급자잉여 감소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 입증 가부는 정부에 기속되지만 경제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가. 요만큼 경제 순손실이 발생한다. 밑줄.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금방 요 그래프를 설명을 했죠. 요 그래프를 왜 설명했냐? 요 문제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 순손실을 말로 설명을 못해 내가. 그래서 요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상 문제는 요거보다 문제를 어렵게 지금 냈죠. 그죠? 전체는 어렵게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정책 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예습 복습을 충분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 2주 동안에 투자 파트를 할 거예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투자 파트를 다룰 테니까 요거는 이제 요약집하고 예상 문제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번 같이 요약하고 문제 풀고 이제 그때는 투자 파트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요약하고 문제 같이 다루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다루고 혹시 예전에 제가 준 프린트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같이 풀도록 하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걸 다루고 뒤에 문제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여하튼 그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쉬는 동안에 공부 예습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